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학습에 대해 소개해드릴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조교수 김영준입니다. 강학습은 이제 머신러닝의 한 영역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강학습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우선 강학습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머신러닝과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제 학습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또는 이제 AI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진 개념이고요.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과학 연구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정의한 학습은 이제 학습이란 이제 시스템이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그냥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뭔가 그 시스템 성능 자체를 이제 향상시킨다면 그거를 이제 학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기계 학습 연구자 중에 한 명인 이제 톰 미첼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건데 이제 이때 머신러닝의 역할은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성능이라는 거는 특정 임무에서 특정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특정 임무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알고리즘 연구가 이제 하나의 머신러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뭔가 하나의 학습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스템을 향상시켜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특정 임무를 이제 정의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PTE 결국 어떤 성능을 향상시킬지 그리고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지 그리고 특정 임무에서 특정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할지 요 세 가지가 정의가 되면 이제 하나의 학습 과제가 정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이제 학습 과제에 대한 그 예시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결국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특정 임무에서 특정 퍼포먼스를 이제 향상시키는 요게 이제 학습 과제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메뉴에 있는 체스 플레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 임무 같은 경우는 체스 플레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의 상대방과 이제 체스 대결을 해서 이기는 비율을 이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스 플레이에서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연습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임무로는 필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손글씨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알아볼 수 있게 이제 구분하는 이런 임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성능 지표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분류된 단어의 비율이 이제 성능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손글씨가 있으면 그 손글씨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일명 라벨링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적은 A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적은 뭐 A가 있다. 그러면 요것들은 정확하게 A라고 우리가 라벨링을 달아주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로는 뭐 비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4차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게 우리가 임무다. 그럼 성능 지표는 인간이 판단했을 때 뭔가 이제 그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외부의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차량이 오류 없이 이동한 거리를 퍼포먼스라고 하면 얼마나 아무 문제 없이 멀리 갔느냐 요거를 성능이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했을 때 수집된 화면, 수집된 그런 뭐 이미지 또는 그런 그 핸들이나 뭐 엑셀을 운전하기 위한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들었느냐, 엑셀을 어떻게 밟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이런 정보들이 하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무,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 요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제 학습을 위한 그 요소들을 좀 잘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 이제 머신러닝 요런 거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런 프로그래밍이랑은 어떻게 다르냐, 기존에 말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랑은 이제 어떤 게 다르냐.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 위쪽 그림을 보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특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처리한 결과를 이제 출력으로 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덧셈을 수행할 입력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들어온 데이터들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으로는 당연히 그 더한 결과들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제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르냐?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데이터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기를 원하는 출력이 그냥 출력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입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하나의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을 때 그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정의를 따져보면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출력을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되게 향상시키는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되고. 그럼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머신러닝 하려고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이제 전문성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가 뭐 화성 탐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기능들,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그리고 여동생이거나 남동생이거나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너는 어떻게 어머니, 남동생과 아버지의 목소리를 구분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힘듭니다. 설명을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도 모르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머신러닝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맞춤을 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 그 약을 처방을 할 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병이나 뭐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맞춤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우리가 인간이 처리하기에 이제 방대한 데이터, 그래서 이제 유전학에서의 그 유전체를 이제 분류하고 DNA를 분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빠르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머신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필기체를 이제 구분하는 거. 우리가 이것도 우리도 모르게 대충 보면 이건 3이다, 4다 라고 구분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야 3이다, 어떻게 생겨야 4다 라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하긴 힘들죠.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머신러닝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일단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머신러닝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화학습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은 크게 슈퍼바이스드 러닝 해서 지도학습,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비지도학습,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해서 강화학습, 요 세 가지로 조금 학습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그 외부의 이제 전문가가 뭔가 지침이 포함된 그런 예시를 우리가 데이터를 줘서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주어지는 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른 이제 하나의 그 요구되는 그런 출력, 그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뭐 그 나오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도학습에서는 우리가 특정 훈련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학습자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이 이제 포함된 게 하나의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대표적인 좀 예시를 살펴보면 그럼 데이터와 레이블이 뭐냐? 그래서 예시로 이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뭔가 성별을 분류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남자랑 여자 사진이 한 10,000장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남자다, 요건 여자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남자랑 여자를 잘 구분을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요걸 데이터를 본다고만 해서 이게 남자다 여자다를 이제 뭐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진은 남자다, 이 사진은 여자다 라고 누가 가르쳐 주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게 남자구나, 이런 게 여자 사진이구나 라고 이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외부 전문가가 이제 가르쳐 주는 그 지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 사진에 대해서 남자냐 여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달아두면 이런 거를 이제 레이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럼 남자랑 여자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특징을 추출해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규칙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머리가 긴 남자도 있고 머리가 짧은 여자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칙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조합하다 보면 이제 그게 분류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제 머리 길이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머리 길이를 가지고 좀 길면 여자의 확률이 높다, 짧으면 남자의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분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이게 결국 우리가 이 학습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 동작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하기 위한 게 이제 기존에 있는 학습 데이터가 아닌 뭐 새로 주어지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분류해내느냐를 찾으면 이게 학습에 대한 성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지도학습이 있고요.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조금 구분되는 거지. 이제 비지도학습은 아예 지침이 없습니다. 레이블이 없습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라는 게 없고 그냥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이제 조금 유사성 또는 뭐 비슷한 특징들을 찾아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지도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걸로는 이제 여기서도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는 주어지는데 대신 이때는 뭐 레이블이나 어떤 요구되는 출력 같은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는 이렇게 흰 점으로 회색 점으로 이렇게 점들이 주어졌을 때 요것들을 이제 조금 근처에 있는 애들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좀 근처에 있는 애들을 촉촉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같은 색들로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이제 비지도 학습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였던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강화학습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어떻게 좀 다르냐. 일단 강화학습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요거를 학습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좀 상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연속된 상태와 이제 행동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그리고 정책을 구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정책이 뭔지는 이제 이따 조금씩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학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요거는 학습은 하는데 그러면 학습을 할 때 어떤 행동이 좋은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하면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얻는 그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런 그런 지침 그러니까 정책 없이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막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더라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더라를 계속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가 결국 하나의 정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예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뭐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때 무슨 키를 눌렀더니 내가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 오늘 미로 속 탐험 로봇은 내가 미로를 탐험을 할 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 이 상태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미로를 탈출이 되더라. 그리고 막대 균형 잡기는 우리가 손으로 막대 균형을 잡을 때 이때는 내가 왼쪽 손에 힘을 주고 이때는 오른쪽 손에 힘을 주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율주행도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1차선에 있고 2차선에 있고 또는
내 앞에 지금 차가 어떻게 있을 때는 내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엑셀을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예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도 학습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도 학습이랑 가상 학습이라는 방법으로 뭔가 자전거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민준이는 아버지한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부터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핸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패드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해라, 어떤 상황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하고 페달을 어떻게 밟아라. 이런 거를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이게 지도 학습이겠죠. 그래서 지윤이는 이제 알아서 뭐 아버지 도움 없이 알아서 한번 타는 법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무작정 자전거를 타요. 타다가 이제 넘어지면 다시 또 타고, 넘어지면 다시 또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넘어지겠지만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핸들을 이렇게 들면 페달을 밟으면 안 넘어지더라.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되더라 학습을 하고 하면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조금씩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점차 좀 더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강학습의 이제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강학습이라는 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차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강학습에 대한 정의로 보면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 과정. 이게 이제 강학습의 정의가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지금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에는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각각 시간마다 페달을 어떻게 밟을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 타기에서 이제 보상이라고 하면 내가 자전거를 타서 안 넘어지고 최대한 멀리 가는 게 하나의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보상을 최대화한다라는 거는 내가 안 넘어지고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 넘어지고 하면서 이때는 내가 핸들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틀어라. 이렇게 하면 그런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리를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 만약에 우리가 샤워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 이게 하나의 샤워 과정이겠죠. 이게 결국 순차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제 요거를 순서에 맞게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려는데 옷을 안 벗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이러면 이제 옷이 다 젖어 버리겠죠.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의 태스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확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순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 의사 결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서 언제 내가 주식을 살지, 언제 내가 팔 거냐, 운전을 할 때는 내가 어느 도로로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차선을 갈 거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느 차선을 갈 거냐, 그리고 지금은 엑셀 밟고 그 다음은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영웅으로 플레이할지, 아니면 어떤 라인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먼저 사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순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예시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이제 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보상이라는 거는 꼭 정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상이라고 할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최대한 멀리 가는 게 목표다 하면 그냥 내가 간 거리를 안 넘어지고 간 거리를 보상이다 라고 하면 그 보상을 늘리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니까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최대한 빠르게 가는 거를 최대한 이제 특정 지점까지 빠르게 가는 걸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또 달라지겠죠. 우리가 동작하는 게 이제 멀리 가는 거를 목표로 하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최대한 안 넘어지게 천천히 가더라도 멀리까지 가는 게 목표고 최대한 특정 100m까지 빠르게 가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빨리 최대한 엑셀을 밟는다든지 아예 이제 동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걸로 목표로 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상을 설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보상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이제 수단 또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누적 보상은 결국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했을 때 중간중간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때마다 보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보상이 얼만큼 누적되느냐. 예, 그래서 누적 보상을 이제 최대화하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상은 여기서는 이제 보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상을 얻을까, 어떤 보상을 얻을까가 아니라 그냥 보상은 그냥 얼마만큼 얻을까. 우리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은 결국 이제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정량적인 수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보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행착오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은 결국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결국 크기를 나타내는 값 하나로 이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이 이제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멀리 가지만 그래서 양 사이드로 이제 제한 구역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1m 갈 때마다 얼마씩 보상 대신 가면서 옆에 양 사이드를 넘어간다 하면 Y만큼씩 감소한다 라고 하면 이게 내가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보상을 최대화하고 싶으면 최대한 멀리 가면서 사이드 제한 구역은 이제 안 넘어가도록 동작하면 보상이 최대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작을 목표로 하는 걸 이제 잘 보상으로 이제 정의만 하면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보상을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임무를 만약에 좀 보상으로 이제 표현하기 힘들다, 스칼라 형태로, 숫자 형태로 이제 표현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좀 강학습이 학습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칼라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간 거리, 아니면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탄 시간, 아니면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얻었느냐, 아니면 게임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느냐, 졌느냐, 승리를 했느냐, 패배를 했느냐, 요걸 보상으로 설정을 하면, 보상을 설정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그 게임에서 이기거나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가거나, 이렇게 자산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제 학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의 특징은 이제 조금 희소하고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뭐 예를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해서 몇 미터 갈 때마다 얼마씩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뭐 좀 쉬울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그 한 수 한 수들이 모여서 이제 한 판이 결정이 돼요. 이기느냐 지냐. 네.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수를 뒀을 때, 내가 한 수를 뒀을 때, 요걸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판단하는 데까지 한참 걸려요. 만약 100 몇십 수를, 한 250수를 둬야 이제, 게임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결정 나기까지 총 250수를 두면서 각각의 선택이 얼마나 이제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이제 학습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학습에서의 좀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강학습의 요소를 보면 결국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강학습의 이제 주인공 또는 강학습을 하는 주체를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 운전자, 게이머 같은 게 이제 에이전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현재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제 S로 표현이 되는데 현재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탔는데 내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고 핸들이 어떤 상태 그리고 내 발이 엑셀을 얼만큼 밟고 있는 상태 이런 게 하나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핸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앞에 차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속도가 얼마고 이런 게 하나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특정 상태에서 특정 액션을 했더니 그러면 그 환경에 적용이 되면 그 환경이라는 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 또는 뭐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도로 상황 이런 게 환경인데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환경에서 특정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내가 자전거를 tas을 때 지금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보상이 안 좋게 되고 이렇게 핸들 했는데 더 멀리 갔다. 이런 보상이 좋은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을 피드백 삼아서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내 행동을 이제 교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거는 현재 상태, 자전거의 위치, 중앙에 있느냐, 좀 오른쪽으로 기울었느냐, 아니면 핸들의 각도, 내가 왼쪽이냐, 뭐 오른쪽이냐, 그리고 자전거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하나의 강학습의 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주체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 바람이나 뭐 자전거, 바다 이런 거는 이제 주어진 환경이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특정 액션을 했다. 그러면 아마 좀 상태가 변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그 엑셀을 밟든 핸들을 돌리든 액션을 취하면 아마 또 다른 상태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요소는 이제 그 어떤 상태로 넘어갈지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특정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액션을 했더니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전혀 그 환경의 요소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보상도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이제 환경 어떤 식으로 상태가 변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환경의 역할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때 그런 그 행동 자체는 다 이제 이산적으로 실제로는 뭐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의 이산적으로 액션을 누적해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정확하게 강학습을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뭐 강학습을 결국 어떻게 하면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지만 정말 그 어떤 개념이 강학습인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강학습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그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제 알파고가 하나의 강학습이 사용된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여기 딥마인드 알파고에서는 이제 강학습이랑 심층 강학습 그 딥러닝을 이제 합친 이제 DQN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이때 그 강학습에 그러면 뭐 장점이 뭐가 있느냐? 우리 사람이 바둑을 배운다고 하면 계속해서 혼자서 바둑을 두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강학습은 이제 여러 개의 만약에 PC가 있다. 그럼 여러 개의 PC가 동시에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모아서 조금 그 정책을 향상시키고, 네. 또 그 다음에 수많은 PC에서 나눠서 또 학습을 해서 그 바둑을 두고 그 바둑에 둔 결과를 다시 모아서 또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한 100개, 200개 이렇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제 그 바둑을 두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 정보를 모으면 그 사람 혼자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에서는 이제 도타2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 뭐 GPU는 250개, CPU는 128,000개 뭐 이렇게 사용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경험을 쌓는 시간은 이제 사람이 그 실제로 요만큼 학습을 하려면 한 18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180년 동안 게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학습의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의 또 장점, 매력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잘 구축을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실제 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잘 구축을 하면 그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던져두고 에이전트가 그냥 보상만 우리가 잘 설정을 해주면 그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계속해서 그 시뮬레이션 내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결국 강학습의 매력이 되겠죠. 근데 결국 만약에 지도학습처럼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뭔가 자전거를 배우려고 한다. 그럼 아버지한테 이제 배운 거는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배우지 않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강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환경에다가 던져만 두고 잘 학습이 되도록 이제 동작만 시켜주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학습의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결국 그 강학습에 대해서한 그 개요만 이제 결국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강학습의 매력을 느끼고 아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다음 중 강화학습의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에이전트, 2번 환경, 3번 지도자, 4번 보상. 정답은 3번 지도자.